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외국인 투자자 두 번째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32%를 보유하고 있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는 52%.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 외국 투자가들의 영향이 줄었죠.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의 몸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우리나라 증시가 처음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됐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무슨 종목 하나를 산다 그러면 그 종목이 상한가가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얻는 게 엄청난 그런 투자의 뭐 비밀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아직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체로 장기적인 수익률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떠한 투자 기법을 사용하는지 저희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외국인 투자가가 진짜 다양한데 저희가 하루나 주 단위 아니면 연 단위로 외국인 순매수 매도를 한 숫자로 압축을 해서 보는데 그 자체에 큰 의미는 없거든요. 물론 수급 측면에 있어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지.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매도를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스타일의 투자를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게 저희 투자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하반기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 사람들이 이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 가까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2달 동안 이제 미국 체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과거에 보면 1년에 2번씩 미국을 항상 방문했는데 제 기억에는 지난 20, 30년 동안 이렇게 미국 기업 산업들이 다이나믹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 상승은 충분한 이유가 있고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는 좀 높지만 충분히 이유가 있는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주가는 우리 투자가들이 되게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신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우리나라 주가는 빠지지 않았냐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주가도 실제 연초 대비 한 8% 정도, 9%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한 폭을 봐도 한 4% 정도 이렇게 이제 낙폭이 과대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 증시가 펀더멘털이 좀 차이가 나면서 디커플링을 하는데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미국 시장이 좋고 기업 이익도 좋은데 미국 주가는 모든 게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개월째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8월 달도 한 3% 올랐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200일 넘는 기간 동안 5% 이상의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한 10% 정도 하락은 있거든요. 그것을 보통 우리 조정, 코렉션이라고 그러고 주가가 이제 버블이 터지면 베어마켓에 진입한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고점에서 한 20% 빠지는데 거래 기준으로 1년 이상 5% 넘는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이 없어서 너무 증시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어느 날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이 2분기에도 엄청 좋았는데 3분기, 4분기는 시장의 기대는 높지만 기업 이익의 마진이 그러니까 2분기에 미국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4%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원가가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공급망이 여러 가지
차질이 많거든요. 특히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기업의 이익의 마진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중국의 수출 내지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애플 같은 데도 미국에서 뭐 10% 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성장해서 분배로 지금 축을 바꾸면서 큰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의외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고 냄새를 잘 맡는 투자가들인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레버리지도 축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노출도, 넷 익스포셔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헤지펀드들도 똑똑한 투자가들인데 뭔가 이 냄새를 맡고 좀 모멘텀이 한번 꺾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 시장은 지금 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미국 주가를 계속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한국 주가도 좀 빠지겠지만 이미 조정을 우리는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보다는 덜 빠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동안은 리스크 온에서 리스크 오프 모드로 바뀌고 개별 종목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반기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투자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기업들의 이익은 상향 조정이 되고 주가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면 우리 주가는 조금 덜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래도 뭐 미국 주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30년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 서비스하고 관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 서비스 관리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국내에서 외국 투자가 경험이 제일 많고 제일 오래 이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십을 맺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 증권사들은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워낙 엄격해서 특히 개별 투자가들의 그 정보를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대량 지분을 신고를 하면 이제 5%가 지분율이 나오면 공개하게 돼 있어서 이제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아는데 그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크게 세 종류를 저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추얼 펀드, 연기금, 두 번째는 헤지 펀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고를 주로 이용하는 그 계량 퀀트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저희가 뭐 국내에도 많죠. 삼성 자산운용, 한투운용, 뭐 미래에셋 이런 그 벤치마크를 추종해서 이들보다 아웃퍼폼하는 게 목표인 펀드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피델리티 캐피털, 뭐 템플턴 이런 데가 들 수 있고 연기금은 이제 한국에는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우리 국부 펀드인 KIC가 있는데 대표적인 해외 연기금으로서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ETF가 많아지면서 뱅가드, 블랙록, 그 다음에 SSGA 이런 이름들을 저희가 주주명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헤지 펀드인데 대표적인 것이 그 행동주의 펀드의 가장 대표 선수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이분이 한 3, 4년 전, 4, 5년 전에 삼성그룹,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을 거버넌스 이슈로 수조 원의 지분을 취득해서 흔든 적이 있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과거보다는 한국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져서 활발하지 않은데 여전히 이들은 한국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외국인 매수 매도의 가장 큰 대중을 이루는 것이 알고 수학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퀀트 펀드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 운영하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 투자가들이 이제 있고 그 각각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한 숫자를 갖고 오늘 아니면 일주일 기준으로 매도가 많다, 적다 그것을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펀드의 종류를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헤지 펀드, 그리고 이제 통계가 들어간 그 수학 통계가 들어간 이제 퀀트 펀드로 말씀해 주셨는데 뮤추얼 펀드는 일종의 공모 펀드를 말씀하신 것 같고 헤지 펀드는 사모 펀드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도 사모고 어떻게 보면 광의의 요즘 가장 활발한 퀀트 펀드, 그러니까 시타델 켄 그리핀이 운영하는 시타델, 그 다음에 투 시그마, 그 다음에 아마존을 창업한 그 제프 베조가 근무하던 니쇼 이런 데들이 퀀트 펀드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광의의 분류를 보면 헤지 펀드의 일종인데 투자 전략이나 스타일이 워낙 틀려서 이제 따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증시의 특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보는 한국 증시의 특징은 첫 번째는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그 다음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경기에 민감한 뭐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현대차 거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판 기업들은 다 경기에 민감한데 그만큼 이익 추정이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및 이머징 마켓에서 맹주여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한국에서 되게 액티브하게 헤지펀드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제 책에서도 그 글을 써준 그 타이거 같은 데서 한국에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기 관련 그 부침, boom and bust cycle, 그러니까 cyclicality라고 그러죠. 경기에 이제 민감한 그런 구조로 이익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기업의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이해하기 힘든 면도 되게 많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도 조금 투명하지 않다. 관치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외국 투자가들이 특히 액티브 펀드들은 한국의 그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액티브 펀드인 블랙록도 한국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주주 리스트를 상장사를 쭉 뽑아보면 블랙록이 항상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 회사의 패시브 펀드, ETF 아니면 개량 펀드, 퀀트 펀드의 포션이고 실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는 펀드는 그 비중이 아주 작아서 실제 담당자는 홍콩에 한 명이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 관심 및 비중이 많이 줄었죠.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담당자가 한 명이면 중국 담당자는 3명, 5명.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이 중요하고 훨씬 의미가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공모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얘기하신 대로 한국을 담당하는 사람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 있어서는 한국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이제 선진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간판 기업도 많고 하지만 불행히 증시에서 분류를 MSCI라고 대표적인 지수기관에서 볼 때는 선진 시장이 있고 이머징 마켓이 있는데 한국과 대만은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이 뭐 저평가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실제 지금 이제 우리 PER로 보면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이 퍼가 14배, 그다음에 미국 지수가 S&P 기준으로 22배.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한 40% 할인이 됐지만 지난 3년, 5년, 10년을 보면 이머징 마켓이 선진국보다 엄청나게 계속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이 많이 실망했고 그 이유를 보면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발전이 생각보다 훨씬 못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크다.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그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서도 이머징 마켓이 백신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은 정치적인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도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을 갖지 않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 약 8조 넘게 줄기차게 팔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도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9조 원을 순매도했고, 뭐 그 물량을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줬죠. 코스닥까지 치면 30조 원 이상을 순매도를 했는데, 근본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약간 그 회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가장 핫한 워드가 브릭스였습니다. 네, 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네. 근데 요즘 브릭스라는 말을 쓰는 데가 아무 데도 없죠. 그만큼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좀 부정적인데, 그러한 시각이 당분간은 유지가 돼서 근본적인 시각은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8월 달에도 중순에 아마 8월 14일, 15일인가 이틀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 종목을 5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현역이 아니니까 제 후배들 중에 이제 미국 증권사, 외국 증권사에서 이제 매매 담당 임원하는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로 순매도를 한 적이 있냐.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이제 20년 이상 근무했던 친구인데, 자기도 이 정도로 단기간 내에 한두 개 회사 단일 업종에 순매도가 집중된 적은 처음 보고, 그 매도는 아까 말씀드린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퀀트 펀드가 동시에 다 팔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매도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최근에 뭐 며칠 사이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조금 돌아선 것은 이제 뭐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은 시클리컬한 시장이다. 기업의 경기 및 기업 이익의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이익의 모멘텀이 꺾였다. 그래서 기업 이익은 계속 증가하지만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 시장 전체로, 아니면 심지어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 이익 증가율이 유지가 되거나 가속화되는 건 좋아하지, 둔화가 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머징 마켓이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취약성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정치적인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나 이제 한국은 이제 내수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가 돼서 규제 완화를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융 부분, 그 다음에 내수 유통 부분,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데 보면 관치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고, 올해 이제 주식이 IPO가 많아서 우리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지만, 공급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은 매주 5개 이상 회사가 상장이 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워낙 많이 해서 오히려 신규 공급 물량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되는 물량 이상으로 우량 회사들이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너무 지금 공급 물량은 많은데, 우리나라 블루칩 대형주들은 현금 흐름이 넉넉한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왜 안 할까?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투자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나오니까 이 교수님 흥미로운 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애플 자사주 매입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애플이 세계 최고의 제품과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서비스를 해서 그 자체로도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팀 쿡이 2012년에 취임을 하고
이분이 가장 강점이 소통을 잘하고 주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3년 단위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는 현금 흐름에 얼마를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주주들의 경제적인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그 금액을 지난 9년 동안 650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금액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크죠. 그래서 실제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회사의 상장 주식 수가 33%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나머지 주주의 가치가 창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2년을 보면 매년 8, 90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화끈하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플 주식을 떠받치고 이 회사의 퍼가 10배, 15배였던 게 지금은 25배가 되는 구조적인 그 밸류에이션의 리웨이팅,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가장 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얘기 딱 듣고 드는 생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해도 지금의 주가 레벨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할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은 순전히 회사의 CEO와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7만 원대에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다고 이사회의 멤버들이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는 현금이 111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설비 투자를 40조 원 이상 하고 R&D를 20조 원 해도 잉여 현금 흐름이 상당히 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충분한 그런 여력은 됩니다. 그러면 주주환원 정책 측면에 있어서 아주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공매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